키아오라.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탁지영 PD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남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북섬이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거에 비해서 남섬은요, 조산운동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 호주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선이 절묘하게 꺾이면서 뉴질랜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북섬은 그 호주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남섬은 딱 그 두 판의 경계면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북섬에는 원뿔형 화산 그리고 칼데라 호수 같이 이 화산 지형이 많이 나타나고요. 남섬에는 만년설을 이고 있는 고산 그리고 빙하, 이 빙하가 깎은 피오르와 빙하 호수가 나타납니다. 이 남섬의 서해안을 따라서 649km나 이어져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 이름이 서던 알프스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알프스와 생긴 것이 정말 흡사합니다. 이 산맥은요, 높이가 3000m를 넘는 산만 해도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3000개 이상의 식별 가능한 빙하가 존재를 하죠. 이런 서던 알프스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을 찌르는 자라는 뜻의 아오라키라는 마오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오라키 마운트 쿡이라는 산입니다. 이 높이는요 3700m가 넘어요. 이 산에 영어 이름을 붙인 것은 1851년에 와서 존 스톡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쿡 선장을 기리기 위해서 야, 이렇게 멋있는 산에는 쿡 선장님의 이름을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마운트 쿡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산은 조산운동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태평양판이 호주판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1894년에 뉴질랜드 사람 톰 파이페라는 사람이 자신의 등반대를 이끌고 이 산을 처음 올라가게 되고요. 그 뒤로 많은 등반가들이 이 산에 도전을 했는데요. 8000m대의 히말라야 산들에 비하면 3000m급 산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바다에서 바로 솟아오른 3700m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빙하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얼음과 암석 사태가 일어나거나 또 눈 사태가 날 수가 있고요. 정상부에는 아주 커다란 크레바스들이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많은 등반가들이 목숨을 잃은 산이기도 합니다. 1948년에 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게 되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인데요. 이분은 에베레스트 등정 이전까지는요, 경력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뉴질랜드 출신의 무명 산악인에 가까웠죠. 그래서 북섬 오클랜드 출신인 이분이 양봉업자인 부친을 도우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던 곳이 바로 이 마운트 쿡입니다. 그래서 고국인 뉴질랜드를 빛낸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 대한 뉴질랜드 사람들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한데요. 심지어 이분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였던 1992년부터 뉴질랜드 5달러짜리 지폐에 도안으로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초상을 넣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뉴질랜드 최고봉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마운트 쿡을 즐기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나는 뭐 이렇게 너무 힘든 건 싫고 좀 편안하게 바라보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바라보는 방법인데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마운트 쿡을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하이웨이 80번, 즉 80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80번 고속도로는 마운트 쿡의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푸카키 호수를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요, 오른쪽에는 정말 눈이 시리도록 푸른 푸카키 호수가 펼쳐지고 정면에 하늘을 찌르는 아오라키 마운트 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푸카키 호숫가에 위치한 글렌 테너라는 곳에 가보면요, 비행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그 옆으로 조그마한 홀리데이 파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홀리데이 파크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에 캠퍼밴을 세우고 밤을 보내고 나면요, 다음날 아침 햇살 속에서 드러나는 마운트 쿡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카키 호수 남단에서 출발해서 글렌 테너 파크까지 이어지는 한 15분 정도의 이 드라이브 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운트 쿡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나는 만족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품에 안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태즈먼 빙하를 끼고 마운트 쿡에 접근을 해서 볼 리지라고 하는 가파른 사면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산장에서 이틀 밤을 자고 빙하의 얼음 위를 좀 걸어보다가 두 개 사이로 난 볼 패스, 우리말로는 이걸 이제 안부라고 하는데요. 이 안부를 넘어서 반대쪽 사면으로 내려오는 이른바 마운트 쿡 볼 패스 크로싱입니다. 이 코스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는 체력에 좀 자신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12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요. 1시간에 높이 한 300m 정도는 올릴 수가 있고 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연속으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뭐 하이킹, 뭐 트레킹, 부시워킹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시는 편이 좋고요.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좀 어려움 없이 그리고 좀 고소공포증 없이 걸을 수가 있어야 이 코스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있는 가이드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 면에서 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코스가 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테카포라는 곳에 있는 가이드의 집으로 가서 장비 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내가 가져온 장비를 모두 땅에다가 쫙 펼쳐놓고 가이드와 함께 검토를 합니다. 이 장비는 여기에 맞겠어. 이 장비는 안 돼. 그러면서 거의 뭐 군대 군장 검사를 맞는 수준으로 자기 장비를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가져왔다 싶으면 가이드 집에 그걸 놓고 다른 걸 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네스, 헬멧, 아이스엑스, 그리고 이제 빙하용의 열발 아이젠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를 챙긴 다음에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마운트 쿡 빌리지를 거쳐서 볼 헛 로드라는 데까지 가는 게 한 1시간 4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오른쪽에 태즈먼 빙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풍경만으로도 정말 웅장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볼 리지라는 걸 타고 오르게 되는데요. 한 6시간에 걸쳐서 850m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 길이 일반적인 우리가 등산을 하면 노멀 루트라 그래서 길이 눈앞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발을 디딜 때마다 막 커다란 바위가 막 이렇게 앞뒤로 움찔거리는 그런 바위 너덜지대를 통과해야 돼서 두 손 두 발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낙석의 위험도 있고 해서 헬멧을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고 가야 되고요. 거의 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쯤 해서 이 캐롤라인 산장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산장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정말 절묘해요. 이 산장의 바로 맞은편에 마운트 쿡의 봉우리에서도 캐롤라인 페이스라는 그 사면이 있습니다. 정말 잘생긴 사면인데요. 그것을 딱 쳐다보는 위치에 이 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태즈먼 빙하의 아주 웅장한 모습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사실 그 다음날 아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행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침 햇살을 받은 이 캐롤라인 페이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뜰녘이 돼서 이 앞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요, 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연한 복숭아빛으로 물들다가 갑자기 불이 타는 것처럼 하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햇빛에 물든 설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 전날의 고생이 아주 그냥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유 있게 산장에서 아침을 먹고요. 그날은 온전히 이 산장에서 그 주변의 빙하를 돌아다니면서 지내게 됩니다. 정말 뭐 구름 위의 산책, 빙하 위의 산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점심을 챙겨 나가서 캐롤라인 산장 근처의 빙하로 가서 빙하의 생성 그리고 현재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주변에 자생하는 고산식물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볼 패스 횡단을 위해서 빙하 위에서 아이젠을 신고 걷는 방법, 그리고 안자일렌이라고 해서 이 로프를 서로 연결을 하고 걷는 방법, 그리고 앞자일렌이라고 해서 절벽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등반 기술을 연습을 시켜주죠. 자, 산행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이날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 준비를 다 해놓고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점심 도시락 같은 것도 그날 전날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새벽 한 3시 정도 일어나서 4시면은 헤드랜턴을 켜고 출발을 합니다. 이날은요,
체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11시간에서 한 14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습득한 등산 기술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아이젠을 신고 빙하를 건너고 얼음으로 덮인 그런 볼패스의 사면을 팀원들이 서로 몸을 로프로 연결한 채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갑작스러운 크레바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은 정말 그 빙하를 타고 그 아래에 있는 마운트쿡 빌리지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밧줄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해가 뜨고 이 볼패스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훨씬 더 어려운 길이 펼쳐지는데요. 오르막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중력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한데, 내리막은 정말 더 긴장되고 기술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빙하 위에다가 고정 로프를 설치를 해줘요. 일종의 이제 난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고 안전하게 얼음 고개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 고개가 끝나면은 이때부터는 아주 계속 미끌리는 아주 날카로운 자갈로 뒤덮인 그런 사면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길고 좀 지루하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무릎에는 계속해서 충격이 좀 누적이 되죠.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차츰 날이 따뜻해지고 공기가 정말 부드러워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바닥이 또 이 초원으로, 풀 덮인 초원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빙하에 의해서 형성된 후커밸리 밑바닥까지 내려와야 트레일이 끝이 납니다. 이 볼패스 크로싱은요,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거의 최고 난이도의 트레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길에서 마주치는 여러 고산 식물들, 에델베이스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너무 귀여운 새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마운트쿡 캐롤라인 페이스의 그런 아침 풍경 때문에라도 일생에 한 번은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그런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뉴질랜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오라, 감사합니다.